자, 이제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죠? 네.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건 정책 의제를 채택할 때, 정책 의제를 채택할 때 말입니다. 집단적으로, 이게 정책 의제 채택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이제 무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서 이 미국 쪽의 모형이 원래 있잖아요. 그죠? 미국 쪽의 모형이 있는데 60년대에 이 하위 정부 모형이 있었습니다. 하위 정부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철의 삼각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철의 삼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철의 삼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요게 이제 이익 집단이 있고요. 이익 집단이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의원들한테 영향력을 갖습니다. 의회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상임위 같은 데 있죠. 여기에 영향을 갖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부 관료 이렇게 되죠. 정부 관료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익 집단하고 이렇게 세 개의 주체, 의원, 상임위, 정부 관료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주체가 같이 한 번 저기 형성되면 끊어지지가 않죠, 잘. 예, 그 이익 집단도 교체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철의 삼각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1970년대, 78년도 이때 이제 헤클로라는 학자가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요.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슈 네트워크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다원주의 사회를 전제하는 것이죠. 그죠? 예, 다원주의 사회를 전제를 하고, 요 속에서 이제 제한이 없어요. 그죠? 개방적입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개방적으로 열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둘러싼 경쟁을 펼쳐요. 경쟁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거티브 썸 게임을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제로 썸 게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로 썸 게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이익을 가져가면 네 이익이 줄어들고 네 이익이 늘어나면 내 이익이 줄어든다, 이런 식의 관계죠. 그 제로섬 게임, 여기 이제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슈 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이제 또 비판으로 등장한 것이, 여기 이렇게 할까요? 요게 또 이제 영국 쪽에서 등장했던 이제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 이게 시험에서요, 정책 공동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정책 커뮤니티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같은 겁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책 공동체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슈 네트워크 모형이 헤클로라는 학자까지도 조금 기억하면 좋습니다. 모든 학자를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행정학에 나오는 학자들 이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학자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몇몇 개 이제 시험에서 같이 이렇게 인용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로즈 학자인데, 정책 공동체 모형에서는 이거는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 요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피니언 리더. 그래서 여기는 폐쇄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보면 폐쇄적이, 아무나 못 들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너 서울대 가라 이렇게 어른들이 한 얘기는 결국에 다 뭐였냐 따지고 보면, 너 정책 공동체 일원이 될 자격을 갖춰라, 이런 얘기랑 진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는 안 되고,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가져. 어떤 지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지위에 올라가야 돼서, 뭐 저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정치인, 아니면 정책보좌관, 아니면은 또 뭐 학자, 교수, 그 다음에 언론인, 기자, 뭐 이런 거, 그죠? 그 중에서도 좀 아무나는 아니겠지. 아무나는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제 밥을 좀 먹은 사람, 이런 정도에서 어느 정도 지위 올라간 사람,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또 고위 관료.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고위 관료로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정책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게 무슨 인증받아서 일원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입원서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건데, 자기들끼리 그냥 연락처를 주고받고, 필요할 때 연락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 또 땡겨주기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책 공동체가 하나만 형성되냐? 아닙니다. 교수들도 성향이 다르지 않아요? 뭐 쉬운 말로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사람,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 나눠지잖아요.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갖고 그죠? 정책 공동체라는 것도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런 거 저런 거 막 생깁니다. 여러 개가. 그리고 정책 공동체끼리는 또 경쟁적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정책 공동체 안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경쟁보다는 협력적 관계가 주를 이룬다. 그러다 보니까 제로섬이 아니라 여기서는 포지티브섬 게임을 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포지티브섬 게임을 펼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대비되고 이렇게도 대비되고 이렇게 가지고 받으시면 되죠. 자, 이제 그 틀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이론의 대두 배경은 대두 배경은 정책 결정의 부분화와 전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요, 각각이 파편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정책 결정의 부분화 전문화가 있는데 이걸 하나 좀 모아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정책 결정할 때 각각의 전문 영역에다 쪼개져 버리니까 그 의견들을 한데 모아낼 필요가 있고 그런 속에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고요. 철의 삼각은 이제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 결정을 완전 지배하죠. 이 정도면은 뭐 그죠? 예, 소수 엘리트들이 다 지배하는 모형이죠. 굉장히 극도의 폐쇄적인 모형이거든요. 저거는 아예.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 참여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슈 네트워크 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 참여들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요게요. 상호작용의 유형이 협동, 협력도 있고 경쟁도 있고 갈등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까 이제 뭘 얘기했었어요? 경쟁을 얘기했죠, 경쟁.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정책 과정에 대한 국가 중심 접근 방법과 사회 중심 접근 방법의 이분법의 논리를 극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권력을 가진 쪽만 뭐 정책을 주도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는 사람들이나 혹은 시민들이 또 가담을 못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다 섞여 있죠. 다 같이. 그죠? 다 같이 섞여 있죠.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법적 논리는 극복이 됐다. 4번이 답이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하나 유의하셔야 될 게 이 말하고 이 말 되게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정책 네트워크란 말하고 이슈 네트워크란 말하고. 그래서요, 구분 철저히 좀 해놓으세요. 정책 네트워크에는 이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중 한 종류가 이슈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슈 네트워크라는 이름도요, 이슈망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시험에서. 네트워크를 망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출제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번역할 거냐, 어디까지 그냥 외래어처럼 쓸 거냐, 이런 거에 좀 차이인데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173번은 이제 하위 정보 모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안정성이 높다 그랬는데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점에서는 자율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정성이 높다 그랬는데 한번 굳어지면 잘 안 깨진다. 안정성이 높다.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 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폐쇄적 관계를 강조하고 다른 이익 집단의 참여를 배제한다. 요거는요, 폐쇄적 관계가 강조된다. 맞나요? 폐쇄적 관계? 예. 요게 이제 극도의 폐쇄성이 있다 그랬고요. 다른 이익 집단 아예 못 들어오게 합니다. 한번 형성되면 빠져나가질 않아요. 행정수반에 관심이 약할 때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수반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뭐하냐, 니네? 이렇게 발각되면 더 이상 그 짓을 못하죠. 저건 조용히 뒷구멍으로 하는 일입니다. 저게 대놓고 하는 일이 아니고, 그죠? 남들한테 잘 티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행정수반에 관심이 약하거나 영향력이 적은 분야에서 주로 형성은 되는데 분배 정책이라고 봐야죠. 이 재분배 정책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재자 때문에. 재분배랑 관련이 없고요. 이건 이제 정부의 예산 따먹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익 집단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을 최종 결정해 주는 건 이쪽이고 집행하는 건 이쪽이니까 이쪽을 다 노비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네 네트워크를 형성한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많은 재원을 할당해줘라. 이거 하는 거지 뭐.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분배 정책 분야에 주로 발생하거나 혹은 규제 정책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는 있어요. 우리에 대한 규제는 좀 빼줘라. 이런 걸 좀 압박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전에 그런 거 좀 있었는데 옛날 금소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냥 흘려 들으세요. 금소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법 말고 금산분리법 참. 옛날부터 있는 금산분리법. 그러니까 우리가 재벌기업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재벌기업이 워낙 안 하는 분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 거래가 많아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다 보면 그게 불공정이 되고 힘의 불균형이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산분리법이 있어가지고 금융 쪽의 업무 영역과 산업 영역, 제조업 쪽의 업무 영역을 한 그룹 안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삼성은 아직도 하죠. 옛날식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지주회사 중심으로 재편된 기업들은 그걸 못해요. LG 같은 데가 그래서 카드니 뭐니 금융 쪽을 다 매각하고 그 제조업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법이 있어요. 금산분리법을. 근데 그런 법들의 규정을 쫙 보면은 삼성만 빠져나가게 하는 규정들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숫자로 막 써있지. 뭐의 비중이 얼마 이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따져보면 뭐야 삼성만 해당이 없네? 이런 거. 이런 게 논란이 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에 맞는 사례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제 정책 피해 나갈 방법이 있는 겁니다. 법을 만들 때에도 예외 규정들을 막 주는 거죠. 응? 그러다 엉겹결에 얘네랑 유사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얘네가 로비를 해서 규제 정책 같은 것도 완화시킨다든가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분배 정책에서 우리한테 재원을 많이 할당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한데 재분배 정책하고는 연결이 전혀 될 리가 없죠 이게. 그렇게 받으시고 예, 그게 틀렸고요. 그리고 해클로 이익 집단이 늘어나고 다원화됨에 따라 적용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죠? 이거를 비판하면서 일로 온 거예요. 아 이거 옛날 얘기지. 요즘에 다 민주화되고 이게 다원주의가 다 됐는데 이게 되겠어?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70년대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정책 공동체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밑에 이익 집단하고 전문가, 언론, 비조직화된 개인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행위자로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책 공동체가 모든 이해관계자가 행위자로 참여한다. 그러진 않죠. 요거는 이제 이슈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겠죠. 개방적으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슈 네트워크는요. 지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여기도 안 썼는데 지속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왜? 우리 보면 언론 보면요. 이슈가 이슈를 덮고 또 다른 이슈가 이슈를 덮고 계속 그러죠. 이슈가 계속 흘러가면은 여기 대중들은요. 흘러가는 대로 또 이렇게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건 안 그래. 정책 공동체는요. 자기 나름의 신념 체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애들이 하나의 정책 공동체 안에 묶이는 거죠. 예, 공식으로 인증하는 건 없지만 어쨌거나 그게 두루두루 서로 알고 지내면서 그죠? 예, 비공식적이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의견 주고받고 하는 일들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속성이 있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1번 틀린 얘기네요. 바로 이제 1번이 답이 돼버렸고요. 참여자 간 상호 협력적인 의존적인 관계예요. 협력이라 그랬죠. 그리고 균등한 권력. 이 안에서 서로 뭐 위아래를 따지진 않죠. 서로 균등한 권력. 그죠? 예를 들면요. 대학 교수는 행정관료의 몇 급 정도랑 상대하면 딱 어울려요?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락 주고받는 사이에서는 비교적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야, 의전상, 야, 내가 니랑 맞먹을 수 있겠냐? 이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 그죠? 근데 관료 조직 안에서는 서열이 다 정해져 있잖아. 다 정해져 있고, 그죠? 교수 세계에서도 나름의, 여기는 좀 서열이 약한 데긴 하지만, 그래서 좀 선배, 후배 뭐 이런 것도 나눠져 있고 그럴 텐데. 아무튼 이제 그런 자기네 세계에서는 그런 기준들이 있더라도 요 안에서 만날 때에는 좀 대등한 관계로 좀 만나게 된다. 서로 전문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만나는 경향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웃긴 게 그거예요. 기자.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나? 제가 아는 동생 하나가 그 의회 보좌진으로 일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기자를 만나서 사귄 거야. 사귀었는데 그런데 헤어졌다고. 왜 헤어졌냐 물어봤더니 자기를 좀 깔아보는 경향이 있다. 기자가 되면은 자기네들 의원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보좌진하고 내놓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 껄끄러운 거야. 그렇대요. 이거 웃기잖아요. 되게 웃긴데,
그렇게 되지. 왜냐면 의원들도 다 만나주니까. 기자들은, 그죠? 의원들도 다 만나고 기자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기자도 그 의원의 얘기를 차용해서 가는 게 자기네들도 써먹기가 더 좋고. 그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 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이렇게 대등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좀 생기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런 게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네요. 네, 그래서 아주 안타깝다. 이게 무슨 신분사회도 아니고,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불편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 네, 물론. 그 사람이 그런 걸 티를 냈다기보다 자기가 약간 불편하고 그랬을지도 모르지. 어쨌거나, 네, 자기들끼리는 이제 그런 거는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정책 결정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의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거든요, 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사람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논의된 것들이 대체로 영향력을 갖고요.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고 정책 합리성이 제고되며 정책권을 방지한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전문성을 나름 가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나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거잖아요. 그렇게 모색해놨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정책 공동체 같은 경우에 이 정책을 좀 다듬어내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죠. 물론 근데 충돌되는 점도 있습니다. 지들이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야, 주권자는 우리인데 지들이 뭐라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영향력 행사하냐? 웃긴 놈들 아니야? 이렇게 하는 지적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지만 이런 정책 네트워크가, 저 정책 공동체 같은 네트워크가 없는 게 아니죠. 어느 사회나 다 있거든요.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이거를 찝어냈다는 게 이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이런 거 다 있는 거거든, 원래 있는데 자기들끼리 어떤 그 네트워크를 그걸 하나로 규정한 거예요. 야, 이 정책 공동체라고 이름 붙이자 해가지고 규정을 해준 거지. 이런 네트워크가 없었겠냐고, 옛날부터. 그래서 그거잖아요. 너 인류대학 가야 돼, 어떤 직업에 종사해야 돼, 이런 거를 막 어른들이 어릴 때부터 막 주입시켜 주려고 하는 이유. 공부 막 시키고 막 이러는 게 여기에 들어가라고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어떻게 표현해? 학연, 연줄.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뿐이지, 이거를 이 학자는 정책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죠? 그런 겁니다. 원래 존재하는 개념이지, 원래가. 자, 그러면서 175번 같은 유형,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둘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는데, 이게 이제 맞게 배열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서로 거꾸로 배열되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건데요. 지금 거꾸로 배열되어 있는 게 4번입니다. 4번. 그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잘 배열되어 있는데 4번은 거꾸로예요. 합의와 관련해서 정책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는데 항상 갈등이 있다. 이게 이슈 네트워크죠. 이슈 네트워크는요, 합의를 해. 결국에 타협도 하고 합의도 하고 양보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불안정한 상태죠. 불안정한 상태인 게 불만이 항상 남거든요. 불만이 항상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내 주장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고 뭐지?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불신은 항상 잠재돼 있죠. 그런데 여기 저 정책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해요. 말씀드렸지만 나름의 이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과의 정통성을 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관료가 되는데 꼭 한번 꾸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죠? 영향을 갖는 걸 나쁘게 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잘 쓰면 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자리도 하나 만들어 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관료가. 원래. 그죠? 교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뭐 무슨 위원 이런 걸로 이렇게 위촉해가지고 끌어들여서 그 사람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거를. 그죠? 그걸 나쁘게 자기들끼리 해먹으려고 한다, 이런 것만 아니면 돼. 공익적 차원에서 같이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죠? 예. 멋있지 않나? 예, 그렇게 한번 꿈꿔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테마 25로 갑니다. 정책 참여자. 요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공식적 정책 참여자와 비공식적 정책 참여자로 나뉘어진다. 예. 공식적 정책 참여자는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일환이 돼요. 여기서 정부 좀 넓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를 좁게 행정부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뭐도 껴서 얘기한다? 이 안에 의회, 법원, 뭐 이런 데도 포함, 뭐 지방자치단체 다 포함해서, 이런 데들이 이제 공식적 정책 결정자가 돼요.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에 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는 일반 시민들인데요.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정당을 결성한다든가, 그죠? 정당 만드는 거 뭐 그거는 공권력하고 무관합니다. 아무나 만드는. 허경영도 만들었잖아요. 그잖아요. 허경영은 공권력은 아니잖아요. 어찌됐건. 그죠? 근데 진짜 지지율 5% 나오는 거 맞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이거? 이거 5%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 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심리인지. 아무튼 간에 그 정당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특정인을 비하듯이 말한 거는 좀 미안한데 정치를 희화한 건 그 양반이니까 정치를 장난치듯이 접근해가지고 그 권력욕은 굉장히 또 높은 것 같고 권력 그리고 그 출마하는 거를 활용해서 자기의 뭔가 사업적인 거에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뭐 그런데 누구나 어떤 필요가 됐건 간에 정당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 아니, 그분이 신념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예, 한편으로는. 신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제가 함부로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간에 그런 사례를 그냥 든 겁니다. 누구나 다 원하면 정당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저 이익 집단? 시민단체? 이런 것도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저도 시민단체, 후원단체 10개 가까이 가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언젠가는 나도 이런 성격의 시민단체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려운 일은 아니고 다 같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뭐가 있죠? 언론은 저도 이제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인터넷 언론을 잡지도 제가 발행이 돼 찍어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 망했지. 망했는데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고 그죠? 요건만 갖추면 돼요. 요건만.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이 공권력은 아니잖아요. 언론은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거 나눠지잖아요. 176번 같은 거 그죠?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얘기가 177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얘기는 한번 해드려볼게요.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정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익집단하고요. 시민단체가 있어요. 이 정리만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 셋의 공통점이 있죠. 여기는 정치 참여자들이 모였다. 이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 학습이 됩니다. 이 안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정당은 아예 대놓고 정권 획득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죠. 정당은.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는 정권 획득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런데 특정 영역에서 자기네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단지 그게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해버리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얘네들 보면은 일단은요. 이거 볼까요? 아까 말했던 권력 획득과 관련해서 어떠냐. 얘만 권력 획득을 추구하고 얘네들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파생되는 게요. 요거에 따라 이게 나오는 건데 정치적 책임이라는 거를 물을 수 있죠. 정책 책임을 여기는 물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안 묻는 거예요. 그죠? 이를테면은 정권 교체론을 나는 더 선호한다. 이런 국민들 여론조사들 있잖아요. 그게 한 50%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정책 책임 묻고 있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부분이 정책 책임이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혼나고 있는 정당도 있어요. 그잖아요. 니네 그 다음에 변한 거 있냐? 변한 거 맞아? 이렇게 또 야단 맞기도 하죠. 그것도 정책 책임이에요. 정책 책임. 그래서 정책 책임을 누가 더 크게 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이제 정권이 가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과의 아이콘이죠. 툭하면 사과하잖아요. 무슨 일 같으면 제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간에 그냥 우리 생활하는 사람이 대중이면은 전혀 뭐 사과 그런 정도 가지고 뭘 사과를 해야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들만 사과를 해요. 왜냐면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게 다 표가 떨어지고 정권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럼 자기네 이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과 같은 것도 아주 발 빠르죠. 여기 보면 정책 책임 이거 아주 되게 포괄적 책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나 이런 거하고는 되게 달라요.
법적 책임이야 어디나 다 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치적 책임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이익의 방향이 어떠냐. 이거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이익의 방향과 관련해서 정당은 공익인데, 공익입니다. 정치인들은 사익을 추구한다. 그런 식의 이제 오해는 좀 하지 마시고요. 사익과 공익의 교묘한 조합이지, 거기는. 정치인들은. 그런 건데, 사익이 좀 앞선 인간들도 간혹 있어요. 잘못 뽑은 겁니다, 우리가. 예. 공익이 조금 더 앞서야 되는데, 개인의 명예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과 벗어나서 권력욕이나 명예욕, 그거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개념이 더 커야 되는데, 잘못 뽑으면 이제 그런 인간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만은, 이게 공익을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정당 자체는 꼭 그런 정치인만 있는 건 아니고, 정당은 일반 시민들도 많이 가담하잖아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보시고, 이익 집단은 사익이 뚜렷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는 공익이 추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영역을 한번 좀 볼게요. 관심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관심 영역이 정당은 포괄적이에요. 모든 영역에 관심을 다 기울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당들 있죠. 각 국가에 녹색당이라고 있거든요. 그 녹색당은 독자 집권을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왜냐하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물론 환경 문제가 파생해보면 그게 경제 아젠다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기는 하지만 환경 문제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걸 티내는 거잖아요. 당 명에서도 녹색당.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보면 보통은 연립정부 정도의 세력을 형성하지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어떤 관심 영역을 다 두루두루 그거를요 다 가지고 있어야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점들 떠올려 보시면 되고, 이익 집단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죠. 자기네 이익하고 관련된 것만 관심 있어요. 다른 건 관심 없어요. 제한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제한적입니다. 시민단체가 환경, 인권, 그 다음에 또 평화, 그 다음에 빈곤, 여러 주제 다 있는데 포괄적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개별 하나하나의 시민단체를 봐야죠. 하나의 시민단체는 하나의 영역에 관심 갖는 거니까. 저렇게 해서 비교 정도는 해놓으세요. 자, 그래가지고요, 역할로, 행정에 대한 시민단체 역할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런데, 시민단체는 특히 행정에 견제구를 좀 날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협력하기도 해요. 비판적 협력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우리 교재에 보면은 보완적 관계, 대체적 관계 있잖아요.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다 설명했는데 다 가능해요, 그게. 그러니까 때로는 보완을 해주기도 해요. 정부가 다 일일이 케어 못하는 경우를 케어해줘. 예를 들면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정부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요,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기면 시민단체가 가서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아직 못하고 있는 영역을 시민단체 대신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좀 대립적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정책 대안을 푸시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들이 다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2번은 틀린 겁니다. 정당이나 시민단체는 비공식적 정치 참여자,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178번. 살라몬, NGO 실패 모형이 있는데요. 이따금씩 한 번씩 나와요. 살라몬이 시민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민단체의 한계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시민단체 의미가 있지만 제한적인 것들이 있다. 이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이제 4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NGO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배타주의가 있다 그랬어요. 배타주의가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포괄해 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법으로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누구나 다 이 대상 범위에 포괄이 되지만, 시민단체는 그러지 못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못 해주고. 그거 왜 그러냐 이렇게 보면은요, 얘네가 일단은 자원이 제약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자원이 제약되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다 이제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걸 불충분성이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이제 살라몬은 요게요, 좋은 취지로 이들이 얘기를 이런 일을 펼치는 거라 박애적이라는 얘기를 붙여줘요. 박애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불충분성이 있고, 박애적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배타주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 내는 사람이 어디에나 훈하고 싶어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박애적 온정주의라고 표현했어요. 박애적 온정주의.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민단체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사회 변화에 대한 신념,
혹은 종교적 믿음 이런 걸 가지고 모여 있지 이들이 이 분야의 무슨 뭐 업무 처리의 전문가들은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 그래서 박애적 아마추어리즘까지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강제성이 없어서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없다. 이게 불충분성이겠죠. 불충분성이에요. 정부가 하면 이렇게 안 하죠. 필요한 만큼 걷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모든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베타주의죠. 이게 베타주의. 그 다음에 요거 3번이 이제 온정주의예요. 네, 온정주의 이런 겁니다. 제가 그 유엔 난민기구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가입할 때요 물어보더라고요. 거기에 클릭하는 난이 있어. 거기에 후원금을 누구에게 썼으면 얼마 후원도 안 하는데 사실 부끄럽게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거기다가 어느 분야에다가 후원하고 싶냐 물어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더 열악한 데 썼으면 좋겠어 가지고 거기에 선택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부족한 데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쓰도록 하라고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거기다 클릭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이제 후원하는 사람의 의사를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온정주의, 박애적 온정주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원자의 의사하고 반하면 후원을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GO는 도덕적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둬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제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 볼까요? 179번은 요거는 좀 간단히라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조합주의에 대한 얘기죠. 이 조합주의인데 신조합주의. 이 조합주의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가끔 이렇게 나와요. 얘도 자주는 아닌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조합주의는요. 정책 아젠다 이거를 끌고 갈 때 그죠? 의제 설정 과정에서 이 조합이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주의를 여기서 소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조합주의 모델을 처음 이제 고안해낸 거는요. 이 나쁜 놈들이 고안해냈지. 국가조합주의라 그래가지고 누구였냐면은 그 나치 애들 독일에. 얘네 보니까 독일은 옛날부터 이 조합이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마치 자기네가 전체주의로 나가는 것이 국민의 동의에 근거했다라는 것을 이제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그런 민주적 절차를 빙자한 그걸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그러는데 형식 논리만 다 취하는 척을 하고서 내용적인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로 자기네들이 포장을 해가지고 지네가 원하는 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극우잖아요, 극우. 이게 극우 아젠다 아니에요. 극우와 극자는 우리가 구분을, 분리를 잘 발라내가지고, 이게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비계 덩어리는 빼내고 먹는데, 우리가. 그잖아.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극우, 극자는 배제해야 돼요. 이게 사회에 살아있으면, 이 힘을 받으면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워지고 안 좋아집니다. 이 극우 세력은 전체주의, 국가주의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런 걸로 공격을 하죠. 이제 소수 인종을 골라서 걔네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인종을 골라서 인종 청소에 나서잖아요.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혐오를 부추기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을 단단히 하면서 사람들을 이 전체를 위해 희생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극우의 논리거든요. 그걸 가장 크게 역사적으로 성공했던 게 나치즘이죠. 나치즘. 성공했던 게 나치즘이고요. 그런데 얘네들도 정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정치는 명분이 또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적 절차를 취하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요거를 해나가는데, 요게 이제 조합주의를 거기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국민 전체의 동의를 다 구하고 싶을 때는 또 이제 국민투표도 여러 번 해요. 히틀러가. 그런 것들 했지만은, 그리고 그때 막 선동해가지고 막 찬성 많이 나오게 하고 막 이렇게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뭘 했냐면은, 이렇게 조합주의 같은 모델을 만들어서, 그래서 각 조합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하고, 이걸 이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밀어붙이는 이런 형태를 많이 취했던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나치즘도 이제 종식되고, 그 다음에 이 조합주의는 건강한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유럽에서. 그것이 이제 사회조합주의라고 해서 옮겨가게 되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죠. 노사정. 노동자, 사용자, 정부, 대표가 모여서, 앞으로 우리 경제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해내는데 성공한 케이스들이 몇 군데 있죠.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데 있잖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 네덜란드?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거 성공한 케이스예요. 근데 걔네들 공통점이 뭐냐면 다 망할 뻔할 때 합니다. 망할 뻔할 때. 망할 뻔해야 합의가 돼. 이게 쉽지 않아요. 각자 이해관계가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상충되고. 근데 망할 뻔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만 하는 거야. 거의. 우리도 성공 사례가 한 두어 번 있습니다. 두어 번 있는데 하나는 IMF 때,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 전국이 왔을 때 거의 합의 다 했는데 도장 다 찍었는데 한 군데가 나중에 좀 이렇게 그죠? 어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위기 순간에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조합주의의 개념이고요.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래에는 신조합주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조합주의는 뭐냐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에 노사정 이런 식으로 경제 주체들을 끼워 넣어서 같이 합의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주체에 다국적 기업 빼놓을 수 없겠다 지금은 이렇게 된 거예요.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죠? 다국적 기업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다국적 기업 대표적인 뭐가 있나요? 애플? 애플 우리는 그래도 제조업이 강해가지고 많이 막어. 그래서 국산화 많이 돼 있는 편이에요. 그나마 그죠? 애플? 뭐 우린 삼성 이런 식으로 약간 그래도 이게 힘의 균형을 좀 이루고 있어서 걔네들 영향이 아주 압도적이진 않아. 구글도 엄청나게 압도적인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네이버가 이 카바를 쳐. 그런 식이 좀 많아요. 그죠? 다국적 기업. 또 자동차 같은 것도 다 의존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또 뭐 현대차가 또 와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균형은 좀 이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팽창하고 있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만큼 다국적 기업으로 또 뻗어나간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 식이네요. 그죠? 근데 아무튼 얘네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예. 우리는 그래도 많이 이렇게 분야마다 좀 견제를 하고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런 데들은 조합주의로 가려면 다국적 기업의 입김 같은 것도 고려해야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그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조합주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건 자주 다뤘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길게 설명해 봤고요. 엘리트하고 이제 다원주의론이 나옵니다. 엘리트하고 다원주의론. 이거는 뭐 우리 저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기출문제 할 때도 그랬던 주제죠. 근데 이제 무의사결정론을 중심으로 한 신엘리트론이 이제 센터에 서야 되고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이론들을 쭉 보면 돼요. 제가 그래서 맨날 판서해 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었나요? 이거는 판서해 드릴 때 어떻게 해드렸었냐면 얘를요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엘리트론이 있는데 엘리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 과두제 철칙이 있었고요. 그죠? 과두제 철칙, 미엘스 과두제 철칙이 있었죠. 그리고 또 미국 쪽으로 건너면 밀스의 지위접근법, 그리고 헌터의 명성접근법 이런 게 있었고요. 요거랑 대비해 가지고 여기 이제 다원주의 이론이 있었다 하면서 다원주의 이론 쪽에다가는 뭘 봤었냐면요. 이거 저 이익집단 이론 있죠? 이익집단론? 벤틀리 트루만? 이익집단론? 그 이익집단론 안에서 뭐가 있었냐? 또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이익집단론 안에서 하나가 뭐예요? 하나가 이제 뭐 잠재적 이익집단론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익집단론이 하나가 중복회원론이 있었어요.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다할 있었죠. 다할은 다원적 권력이론. 이게 있었죠. 다원적 권력이론. 엘리트들도 사실은 엘리트의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닌데 얘네들도 다 분야별로 영역별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대중들한테 손을 내밀을 수밖에 없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던 게 다할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신엘리트론이 있는 것이지요. 신엘리트론이 있는데 이 신엘리트론은 이제 바흐락하고 바라츠.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의사결정론이 나오는 것이죠. 무의사결정론, 권력의 두 얼굴, 무의사결정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쪽에 이제 이쪽에는 신다원주의론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다원주의의 틀은 따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 게 아무리 다원주의라고 해도 기업 집단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응? 그러니까 저기 많이 진보적인 정당 세력은 항상 그래요. 야, 뭐 진보를 표방하고 집권한 세력도 결국에는 재벌 회장들 불러다가 맨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하고 뭐 외국 순방 갔을 때도 막 삼성 해외 공장이나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재벌 편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지만 궁금하죠. 그럼 자기네들이 만약 집권한다면 자기네들은 재벌을 배제하고 경제 운영할 수 있느냐?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방향성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거 성격인 거지. 그게 재벌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현실이 돼버렸으니까. 그잖아요. 우리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이잖아요. 재벌 체제가 좋든 싫든, 응? 그게 돼버린 걸 뭐 어떡해. 그러면은 그런 속에서 그것이 같이 공존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꼭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외국에서도 이런 어떤 기업 집단들이 결국에 고용도 창출하는 거고 세금도 많이 내주는 거라 아니 그들하고 같이 안 갈 수는 없고 근데 그들은 또 그들의 이해관계를 또 관철하려고 노력할 거고 그 과정에서 그죠? 여러 가지 또 갈등이나 충돌도 있을 테지만 어쨌건 그랬을 때 노동자 집단의 요구가 국가에게 더 쉽게 반영되느냐 아니면 기업 집단의 요구가 더 쉽게 반영되느냐 그렇게 보면은 기업 집단의 요구가 더 쉽게 반영돼요. 왜냐하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도 내가 집권했을 때 경제성장이 이만큼 됐어 라는 걸 말해야 되고 고용을 이만큼 창출했어 라고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그러면 아웃이야. 다음에 또 표 주나? 안 줄 거잖아. 안 줄 거잖아.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이제 그 사람들하고 그죠? 만나서 회동해서 일자리 좀 창출해 좀 뭐 이러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안 다른 게 옛날에 우리 직업들 형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형. 이분 살아계실 때 오바마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건강도 안 좋은데 백악관으로 초청해가지고요. 그래서 애플 공장 그 대만에 있는 거 그 미국으로 다시 옮겨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옮겨주기로 약속했냐. 아는 사람이 왜 그래. 거의 이런 식으로 대화는 끝났어. 알만한 분이고 왜 그러냐. 그래, 가능하다고 보냐. 불가능하다. 인건비도 못 맞추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미국에서 공장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1대1로 만난 거예요. 1대1로 만나가지고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그래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그죠? 기업 집단의 요구가 관철되기가 더 용이하구나. 이래가지고 다원주의는 맞지만 그래도 힘의 우열이 있는 것은 인정 안 할 수 없다. 이 신다원주의로. 그렇게 딱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0번. 엘리트들은 자율적이며 다른 계층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엘리트가 허용하는 소수의 문제만이 정책 의지가 된다. 이건 원래 엘리트론 자체가 이런 얘기잖아요. 신엘리트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신엘리트론하고 직결되는 얘기는 아니고 원래 엘리트론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군산복합체. 요 얘기 나오면 뭐죠? 요거 밀세요. 지위접근법.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라는 개념을 이제 찾아냈는데요. 책 제목은 이제 더 파워 엘리트죠. 파워 엘리트. 파워 엘리트를 얘기하면서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는 미국의 군수산업체들하고 그 다음에 군대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조지 부시가 대통령 할 때 얘기 제가 잠깐 드렸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들 조지 부시가 8년간 대통령 집권을 2000년도에 당선돼서 2001년부터 집권을 했는데 8년간. 근데 그때 부통령이요. 요 군수산업체의 출신이 와서 부통령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져버려. 군수산업체가. 그래서 공화당이 특히 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하면 반드시 어디선가 전쟁이 터집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전쟁이 터진다. 왜냐면 무기를 써야 되거든. 무기를 쓰고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위기도 자극해서 무기도 팔아야 되고. 뭔지 알겠죠? 그런 이제 일종의 음모론 비슷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한 게 60년대에 이미 밀스가 지위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한 거예요. 50년대 때 저거는 50년대 때 벌써 미리.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럴 때 되게 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이제 파헤쳐 본 거죠. 되게 무지무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자, 그 밑에는 이제 명성접근법인데 요거는 또 이제 지역사회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아틀란타 연구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이 헌터라는 학자가 아틀란타시의 이제 의사결정 구조 이런 걸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엘리트들의 영향력. 그걸 봤는데 50만 정도 되는 도시라고 소개가 됐고 당시에 연구할 때.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 40명 정도의 엘리트들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래서 40명 정도의 지역사회 엘리트들 분석해봤더니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치 엘리트가 아니고 경제 엘리트더라.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알고 봤더니 경제 엘리트들이 주도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도해서 나름의 결론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아틀란타 시의회 뭐 아니면 아틀란타 시의 자치단체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다 구현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중들이 자기네들 결정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를 연구한 거죠. 헌터가. 맞아요?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이런 얘기를 했죠. 거기서 모여서 지들끼리 뒷방에서 다 결정하더라. 이런 식의 이제 비유적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4번이 이제 요게 맞는데요. 무의사결정론이 되는 건데요. 왜 4번이 요게 무의사결정론이 되냐면 폭력, 혜택의 부여와 박탈, 지배적 규범과 절차의 강조, 적응적 흡수 등을 통해 엘리트들에게 불리한 사태가 발생을 미리 방지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의사결정을 안 하려고 하고 이슈화가 되는 걸 차단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관심이 없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척 하면서 폭력적 수단으로 걔네들 못하게 틀어막는다든가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혜택을 부여해 주기도 하고 주돈 혜택을 박탈하기도 하죠. 그리고 요거요. 준법 같은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뭐 요구할 때마다 불법 시위했다. 이게 뉴스에 도배가 되지 않아요? 불법 파업이다. 이런 얘기도 자꾸 나오죠.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야 거봐. 지배적 규범과 절차를 강조하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뭘 불만을 삼고 뭘 요구하는지는 관심을 못 갖게 하고요. 언론에도 안 나와요. 그런 거 잘. 이번에 이슈가 뭔지는 안 나와. 그런데 어느 회사의 노조들이 파업을 했는데 그게 불법이다. 이런 거는 뉴스에서 흔히 볼 거예요. 그죠? 현실에 다 있는 얘기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회적 규범과 절차를 강조하면서 저들은 법을 어기는 세력이다. 맨날 땡깡만 부리는 세력이다. 이런 식의 그 어떤 프레임 같은 것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노동자가 요구하는 게 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옳은 것만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런 건 아니지만 엘리트들은 이렇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엘리트들은. 그게 잘 먹혀요. 적응적 흡수도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기네가 무너지기 전에 쟤들의 요구를 조금씩 들어주자 이렇게 하는 게 적응적 흡수예요. 그런 게.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노조 출신의 간부 출신의 사람을 국회 같은 데 자리 하나 줘가지고 국회의원 자리 같은 거 할당 비슷하게 해서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일종의 적응적 흡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어느 만큼은 제도권 안에서 반영해 주는 거죠. 대신에 그들의 대대적인 요구 이런 것들은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이제 개선이 되겠죠. 아마 그렇게 된다면. 자, 이런 거 4번이 답이 된 겁니다. 자, 이 181번도 실엘리트론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쭉 연결해서 이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이 내용들을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1번 맞는 얘기고 2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요. 정책 의제 설정론에 관련된 이론인 건 맞는데 의제 채택 자체가 안 되게끔 방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의제 채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제 채택을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어. 그러면은 집행 과정에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차단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로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최저임금제 인상하는 거. 그 5년 전 대선 때 그 주요 후보들이 다 같이 10,000원으로 올리겠다고 그랬어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정치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가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왜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까지 빠르게 최저임금 올리려고 하느냐면서 비판하더라고. 그건 너무 진짜 그죠? 너무 비양심이다. 그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이 달라졌다든가 얘기도 없어.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정치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애시당초에 저는 이 문제 제기가 더 필요했다고 봐요. 왜 10,000원이에요? 에 대한 질문을 했었어야지. 왜 10,000원까지 올려야 되는데 에 대한 질문은 그때는 또 없어. 그냥 10,000원이야. 십진법이니까 우리가. 그냥 10,000원이야.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놓고서는 자기들끼리 또 다 하겠다고 해. 그때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10,000원 너무 과하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게 후진적인 정치 문화입니다.
왜 만 원인지 질문을 해야 돼요, 기자도. 그럴 때는. 왜 만 원입니까? 산출을 해봤습니까? 라고 누구도 묻질 않아. 그럴 때. 질문을 아무도 안 해. 그냥 당연히 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요게 이제 엘리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단을 못 한 거지. 차단을 못 했고, 심지어 당선된 사람이 그거를 공약을 지키려고 해. 지키려고 하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집행 과정에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결정 과정에서 집행 과정까지 막 그 안 좋은 사례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뭔지 알겠죠? 예. 그런 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요거 되고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고요. 4번 요것도 맞는 얘기죠. 엘리트들이 이렇게 영향력을 갖는다까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돼요.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얘기가 그런 식으로 쭉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기 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185번도 비슷한 문제죠. 이것도 제가 체크는 해왔는데 비슷한 맥락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거기 이제 1번 같은 거 몇 개만 좀 추가해 주려고 요거는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앞에 거랑 중복되는데 1번 같은 경우가 이게 바로 요거예요. 과두제철칙.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정당을 연구했어요. 미엘스는. 왜냐면은요. 유럽에는 사회주의 정당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럽 사람이에요. 미엘스는. 그래서 이걸 연구하면서 뭐였냐면 사회주의가요. 내세우는 건 어때요? 다수 대중 민주를 위해서 정치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 평등 이루자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익적 마인드를 가지고 만든 정당이야. 대놓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자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은 아예 기대할 것도 없고 얘네들은 그래도 사회 평등을 위해서 나선다는 애들이니까 자기 이익보다는 거기에 자기가 도구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좀 다른가? 하고서 이걸 대상으로 연구해 본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조직화되는 순간 똑같아. 미엘스가 봤을 때. 똑같은 거야. 야, 결국에는 이 사회주의를 표방한 정당조차도 거기에 우두머리들을 위한 방향으로 이들이 바뀌더라. 내부성. 자기네들이 이익을 먼저 추구하더라.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든 엘리트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이제 낙담한 거죠. 일종의 실망, 낙담을 한 거야. 그런 이론입니다. 그게 이제 1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2번은 아까 봤던 거랑 같죠? 그리고 3번 요게 이제 로버트 다할의 이 다원적 권력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엘리트들이 각 영역별로 다르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수 대중의 여론, 이런 것들을 끌어오려고 노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면 힘이 셀 텐데 얘네가 분야별로 다 다르게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랬잖아요. 명성접근법은. 이거는 헌터라는 학자가 야, 얘네들이 모여 있어. 정치 엘리트, 경제 엘리트, 금융 엘리트, 뭐 법조계 엘리트, 등등. 심지어 노동운동 쪽에서도 엘리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급 정도, 몇 명. 그래가지고 요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이 다 거기서 담배 연기 작품방에서 의견 일치를 봤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을은 웃기지 마 그러는 거예요. 웃기지 마. 걔네 이해관계가 다 엇갈려. 걔네들이 하나로 모여서 항상 하나의 단일된 결론에 도달한다고?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중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게 돼 있다. 그게 이제 3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4번은 이게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찾아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답이 3번이죠? 아무튼 3번만 다원주의고 나머지는 다 엘리트론이에요. 지금 이제 맥락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보시고 187번 문제 마지막으로 살짝 보면서 마무리하죠. 이번 시간.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게 뭐냐 그랬는데 사이먼의 의사결정론하고 뭐 쭉 나왔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기억 이렇게 해서 찾아가 볼까요? 조직의 주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 문제면 정책 의제에서 채택된다. 이게 아까 말했던 게이트키퍼. 체제 이론입니다. 이게. 잠깐 아니구나. 문지기가 아니구나. 니은이 그렇구나. 오해했다. 기억은요. 다시요. 조직의 주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 일부 사회 문제는 정책 이거 사이먼입니다. 이건 사이먼이에요. 사이먼이요. 이거는 우리가 행태 연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행정인들의 행동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행정인들이 자기네의 합리성이 어떻다 그랬어요. 사이먼이 볼 때는 제한된 합리성. 만족 이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 모형이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주의 집중력 한계가 있어. 제한된 합리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부의 사회 문제만 정책 문제로 채택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일부의 사회 문제, 요거에 제가 꽂혀가지고 잘못
설명할 뻔했습니다. 그 기억은 앞에 있는 게 포인트예요. 조이직의 주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 제한된 합리성. 이걸 얘기한 거라 이게 이제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이 돼야 되고 문지기가 나왔죠. 대놓고. 이건 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부 사회 문제만 정책 의제로 된다.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문지기가 선호하는 정책 문제만 일부 채택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익 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 의제 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한다. 이건 다원주의론이고요. 그리고 리을은 무의사결정론이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대로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구만요. 예, 1번이 답이 되었습니다.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정책 결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